자, 프랑스, 유럽의 중심이라 하면 아마 여길 거예요.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등 수많은 여행 강국이 자리 잡은 유럽에서도 당당하게 여행 랭킹 1위. 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프랑스가 으뜸이죠. 그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태국의 방콕, 영국의 런던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프랑스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프랑스를 놀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럽의 중국입니다. 중국 특징이 뭔가요? 중간에 있고 땅 크고 좀 깡패짓도 하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영토는 중유럽을 통틀어 제일 넓습니다. 흔히들 서유럽 선진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개 나라를 꼽는데, 이 프랑스와 나머지 영국, 독일은 영토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요. 프랑스 영토는 영국의 2배 이상, 독일의 1.6배 가까이 됩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5.5배고요. 또 중국처럼 한때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 잉글랜드, 신성 로마 제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다 합쳐서 프랑스를 견제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 인구는 그 땅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8천만 명이 넘는 독일에 약 1,800만 명 가까이 밀리는 6,300만 정도고요. 영국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프랑스 GDP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에 이은 세계 약 7위, 명실상부한 선지 강대국의 모임인 G7의 멤버고, 2차 대전의 승리 국가로서 유엔에 딱 5분인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자체 핵무장을 한 몇 안 되는 나라고요. 이런 프랑스는 어떤 메리트 특징이 있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 그렇게 프랑스로 여행을 많이 갈까요? 저는 여기서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프랑스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재미로 꼽는 세계 3대 요리에서도 중국, 터키와 더불어 무조건 꼽히고, 꼭 요리가 아니더라도 바게트, 크로와상, 에클레어, 마카롱 같은 프랑스 계열 빵과 디저트는 우리 동네, 우리 삶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와인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이런 음식이 맛있고 유명한 나라의 조건은 뭘까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우선시되고 필수적인 건 전 2개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식재료입니다. 전 근대에는 지금처럼 식재료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물론 잘 상하지 않는 특수한 재료, 예를 들어 후추나 육두그, 사프란 같은 향신료는 저 멀리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육로로 건너오곤 했지만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 시절 다른 지역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온다는 건 종자를 가지고 와 본토에서 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에서 다 자란 감자와 감자 요리를, 그러니까 완성된 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종자를 가지고 와도 본토에 좋은 기후와 땅이 있어야 그런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죠. 프랑스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최고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넓은 평야, 대서양의 한류어종, 지중해 난류어종, 또 피레네와 알프스 2개의 산맥도 끼고 있고요. 곡물, 축산물, 해산물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족 문화입니다. 사치를 즐기는 귀족 문화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치를 뒷받침하는 아까 첫 번째 풍부한 자연 환경과도 연관이 되는데, 좋은 환경이 있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리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발달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 이 땅에 프랑크세 왕국을 세운 게르만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중세하면 생각나는 무식한 요리, 고기에 향신료만, 아니 거의 향신료에 고기를 담가버린 그런 요리 무식하게 먹곤 했죠. 반면 알프스 남쪽 북부 이탈리아는 기존 가지고 있던 베이스도 있고, 비잔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뛰어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가 멸망한 다음 그런 후진 프랑스 문화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16세기 1500년쯤 피렌체의 지배자의 딸 메디치 가문의 카테리나가 이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 왕가를 시집을 오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아빠! 여기 음식 다 그지 같아. 나 못 살겠어.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 메디치 가문의 딸이 가져온 동로마와 북이탈리아의 발달한 문화, 그리고 풍요로운 프랑스의 자연 환경, 그런 사치에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귀족 문화가 결합해 프랑스 요리는 발달하고 또 발달합니다. 물론 이 여인 카타리나는 발루아 왕조에서 부르봉 왕조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참한 말년을 맞긴 했습니다만, 그 여자가 심은 문화는 프랑스 요리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궁정, 귀족 음식 위주로 발달한 프랑스 요리는 그 틀이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시절에 그 먼 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편을 다 보셨을 텐데 거기 간략하게 나와 있죠. 또 그런 점 때문에 일본, 이탈리아 요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진 않았고요. 너무 무겁고 거창한 음식이죠. 또 이런 단점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심플한 누벨 퀴진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구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서구화가 역사가 긴 일본에서나 프랑스 레스토랑이 많은 편이에요. 거긴 이미 120년 전에 열강 대열에 합류했으니까요.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인류 열강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을 직접 벤치마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서구화의 역사가 짧고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는 빵이나 디저트를 제외한 프랑스 요리는 굉장히 마이너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 여행이 더 매력적인 이유예요. 맛있는 햄버거나 스테이크, 라멘이나 돈가스, 스시는 한국에서도 정말 쉽게 먹을 수 있고 좋은 퀄리티의 레스토랑도 드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프랑스 레스토랑은 잘 없죠. 숫자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를 먹으려면 프랑스로 여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술입니다. 이것 역시 독보적입니다. 흔히들 예술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와중에 막 열정을 불태워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마 평생 가난 속에 고통받다가 죽고 나서 빛을 본 반 고흐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인식과 반대로 대부분의 예술은 부유층, 귀족층의 후원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예술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사치제인 카테고리니까요. 음악을 못 듣는다고 멋진 그림이나 조각이 없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프랑스 왕국의 중앙 집권이 발달하며 왕과 귀족, 이런 부유층의 후원을 통해 프랑스 그리고 파리의 예술은 그 유럽의 어떤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번성했습니다. 왕과 귀족, 그 다음에 종교층에 이어 나타난 부르주아지의 후원도 그렇고요. 프랑스 예술 문화에는 프랑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여하기도 했어요. 고흐, 고갱, 피카소, 모네, 마네 같은 화가,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뷔고, 이방인의 알베르 카미, 목걸이의 기드 모파상 같은 작가들, 정말 기라성 같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프랑스는 미술, 독일은 음악. 바흐, 베토벤, 브람스라는 3B 거장들을 앞세워 지금 21세기 클래식은 독일 위주입니다. 기악 위주, 고전 낭만파 위주. 그런 이유인지 독일어권 작곡가들 위상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반면 일반인들에게 야, 프랑스 음악가 하면은 누가 생각나? 하면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오해인 게 지금은 당연히 기악이 클래식의 중심이지만 당시 음악의 중심은 그런 기악이 아니라 오페라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그런 오페라의 중심지였고요. 이런 차이예요. 돈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비싸고 화려한 오페라를 경쟁하듯 후원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독일 귀족들은 가성비 좋은 기악을 선호했다. 물론 이후에 이 음악적 흐름이 기악으로 넘어가며 그런 오페라는 많이 잊혀버렸지만 어쨌든 당시에 파리는 오스트리아와의 빈과 더불어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예술적인 입지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많이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 프랑스의 끝발은 살아있습니다. 오르쉐, 퐁피두, 루브르, 파리를 대표하는 미술관, 박물관들은 정말 예술의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곳들이죠. 지금이야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으로 인해 영어 메리트가 커져서 영미권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당장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문화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미식에 이은 예술의 국가 프랑스입니다. 세 번째는 파리의 압도적인 위상이에요. 프랑스 왕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절대왕정, 왕권 신수설, 태양왕 루이 14세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중앙 집권을 빠르게 이룬 프랑스고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핵심인 수도 파리에 많은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한양이 절대적인 도시였던 것처럼 파리 역시 프랑스에서 절대적인 도시입니다. 파리가 속한 일드 프랑스는 지금도 프랑스 전체 GDP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6%입니다. 인구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20%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달라요. 이탈리아의 경우 수도는 남쪽의 로마지만 경제 패권은 북부 롬바르디와 밀라노가 쥐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수도와 제일 잘 나가는 도시는 마드리드지만 부유한 지역은 카탈루냐와 바스크입니다. 독일도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위넨, 프랑크푸르트 등 경제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고요.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나라가 작으니 별 따지는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파리는 프랑스에서 정말 절대적인 도시인데 여행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편이에요. 프랑스 여행하면 당연히 파리 여행으로 생각될 정도죠.
스페인, 이탈리아와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 하면 로마 외에도 피렌체의 두오모나 베니스의 운하, 아니면 나폴리, 스페인 여행하면 당연히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를 떠올리죠. 아니면 남쪽의 그라나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프랑스 여행하면 뭐가 생각나 했을 때 파리 말고 다른 곳, 3곳 이상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프랑스에 어떤 지역들이 있나 알아볼까요? 지도를 많이 봐서 익숙하겠지만 프랑스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또 유럽은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옛날부터 활발했고요. 도시는 어디에 발달할까요? 당연히 교통이 좋은 곳에 발달하죠. 상업에 유리하고 무역은 돈이 되니까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은 다른 국가들의 주요 경제 거점과 가깝거나 아니면 항구를 낀 곳, 즉 프랑스 육각형의 테두리에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프랑스의 중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와 일드프랑스. 이 지방은 옛날 프랑크 왕국의 한때 수도였으며 그리고 뒤이어 프랑스를 지배한 카페 왕조의 중심지였습니다. 무려 1500년이 넘게 프랑스의 핵심이 된 지역이죠. 파리의 별명은 빛의 도시고요. 지금이야 파리보다 훨씬 화려한 도시가 많아요. 뉴욕, 상하이, 도쿄, 서울. 반면 파리는 옛날 이미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막 반짝반짝한 마철로가 많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왜 파리가 빛의 도시냐? 일단 첫 번째는 근대 계몽주의를 이끈 사상적인, 정신적인 빛의 도시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스 등을 통해 밤을 밝힌 도시가 바로 파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근세에 더럽고 냄새나는 도시는 19세기 중반 1853년에 시작된 오스만 시장의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었고 도시 전체의 문화유산으로 그득합니다. 이 이전의 더러운 파리는 향수라는 소설 기반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타났는데 이 더러운 배경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18세기 1700년대예요. 파리 자체는 굉장히 좁습니다.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서울의 6분의 1. 하지만 이거는 옛날 행정구역이기 때문이죠. 현대 대도시들은 과거의 좁은 도시들에 비해 굉장히 면적이 커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영등포, 은평구, 강남, 송파, 중랑구 이런 데는 서울도 아니었죠. 사대문 안만 한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리의 행정구역은 19세기 그대로예요. 옛날에 이제 그 사대문 안에 좁은 한양 행정구역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실제 연결된 도시로서의 파리는 그 파리 중간의 핵심 구들과 주변의 도시들을 둘러싼 일드프랑스입니다. 베르사유 역시 일드프랑스에 있고요. 프랑스 제2도시는 남쪽 마르세유입니다. 요트와 항만 그리고 언덕 위의 성당이 굉장히 환상적인 곳이죠. 이 마르세유는 기원전 600년에 세워진 그리스 식민도시에서 시작했는데 당연히 항구도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며 흐린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파리와 달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또 이 도시 분위기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 때 배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라는 점에서 좀 험합니다. 이민자들도 많고요. 이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지르라 불러요. 마르세유 동쪽에 있는 니스, 칸 이쪽 동네가 코트다지르란 지명의 원조인데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칸은 칸 영화제 거기고요. 또 유명한 도시국가 모나코도 이쪽에 있습니다. 카지노와 도박, F1의 중심인 몬테카를로가 바로 모나코에 있죠. 향수의 본고장 그라스도 이쪽 근처예요. 혹시 아까 파리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거기 후반부에 나오는 곳이 여기 그라스예요. 코트다지르 반대편에는 아를, 생레위, 아비뇽 같은 유명한 남프랑스 관광지들이고요. 아르는 고흐가 머물렀던 곳으로 여기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같은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아비뇽은 교황이 유폐되었던 아비뇽 유수의 거기고요. 아비뇽, 아를, 엑상프로방스, 니스, 칸 모두 마르세유를 거점으로 돌아보기 좋습니다. 지중해라는 뜨거운 바다 그리고 평화로운 들판과 구릉이 인상적인 남프랑스입니다. 제3의 도시는 리옹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라는 거대 경제권과 이어지는 위치입니다. 또 스위스와도 가깝고요. 당연히 알프스도 끼고 있습니다. 리옹의 동쪽에 서유럽 최고봉인 몽블랑산이 있습니다. 리옹의 북쪽에는 부르고뉴, 잠시 뒤에 나올 보르도와 더불어 프랑스 와인의 양대 산맥인 지역인데 영어로 읽으면은 버건디예요. 검붉은 버건디색이 이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 색깔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 제4의 도시는 북쪽의 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와 가까운 덕에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인데 여기는 도시 규모에 비해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지대 국가,
베네룩스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런던 가든 유로스타를 타더라도 여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중간에 내려서 도시 구경을 하진 않으니까요. 제5의 도시는 보르도. 2000년 전 로마, 갈리아, 속주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도시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리옹 위에 부르고뉴와 더불어 와인의 중심지고 보르도란 도시 이름보단 아니면 여행지 이름보단 와인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또 그 옆에 툴루즈도 있죠. 여기는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이고 우리가 타는 비행기 에어버스의 본사 소재지입니다. A380 아시죠? 그 엄청나게 큰 거. 툴루즈 주변에는 카르카손이 유명한 역사 도시입니다. 보드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외에 특기할 지역은 노르망디와 알자스 로렌 정도가 있겠네요. 서쪽의 노르망디는 영국을 향해 솟아오른 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왔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오마할 해변, 그리고 유명한 랜드마크 몽생미셸이 이쪽에 있습니다. 성 미카엘의 산.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일 거예요. 이쯤 되면은 파리와는 거리도 꽤 멀고 또 몽생미셸은 특히 저녁이 예쁜 관계로 여기 갈 땐 1박 이상을 추천하죠. 대서양 영향을 직방으로 받아서 날씨가 많이 흐린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뷰를 보려면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동쪽에 있는 독일 쪽 알자스 로렌에는 스트라스부르, 콜마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와 독일 이 두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땅인데 여기를 딱 하나로 설명하자면 풍부한 자원. 그래서 이 꿀땅을 차지하기 위해 두 나라 되게 아웅다웅 했었죠. 프랑스와 독일을 묶어서 여행할 때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여기의 소도시 콜마르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황금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영상에서 반복하게 나왔듯 프랑스는 유럽 한복판에 되게 큰 나라입니다. 그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은 국경 너머에 있는 주요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요. 마르세유는 지중해, 릴은 영국과 베네룩스, 리옹은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 스트라스부르는 독일.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의 어떤 메이저 여행지와도 엮기 쉬운 곳이에요. 굳이 파리를 가지 않더라도 이탈리아, 남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묶여지기도 하고요. 프랑스 세부적인 영상들은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랩 콤파니입니다.